안녕하십니까. 월간 부동산의 진행을 맡은 박성규입니다. 정부가 규제 지역을 해제했지만 시장은 하락 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또 인상을 했고 종부세 고지서가 배송되면서 집주인들에게는 더욱더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혼재된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 과연 연착륙은 가능한 부분인지 오늘 월간 부동산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최양호 인포스탁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김대중 서중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규제 완화도 무용지물,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입니다. 자, 인천과 세종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 지역의 규제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자, 원장님. 네. 인천과 세종 그리고 경기도 대부분 지역에서 지금 해제가 됐는데요. 네네. 이제 서울과 경기도 부분만이 조정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시장에 대한 지금 반응과 그리고 규제 후에 지금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근본적인 이 세팅이 달라지지 않는 한 지금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근본적인 세팅이라 하면 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의 어떤 변곡점이 오기 전까지는 내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해야 될 게 부동산 침체기인가 아닌가를 따지고, 그러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뭐였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피면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요번에 이제 규제 해제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부는 뭐를 원했냐면은 부동산 시장의 완만한 상승을 지금 우리가 바라본 거죠. 왜냐면 규제를 해제한다는 거는 수요에 대해서 수요의 어떤 폭을 넓혀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럼 부동산 시장은 지금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면 지금 침체기 초반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미분양이 지금 증가하고 있죠. 미분양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집값 하락이 지금 뭐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경매 물건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 세 가지 삼박자가 맞으면 부동산 침체기라 그러는데, 부동산 침체기에 지금 초입에 들어있는 상태에서 지금 규제 완화가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것이 하락을 좀 막아주고, 아까 말씀드린 정부의 정책 방향은 완만한 상승이었거든요. 계속 상승을 가는 부분들로 가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이 반응이, 시장 반응이 나오는 부분들은, 자, 두 가지의 시장에서의 질문에 지금 답을 못하는 거죠. 아직도 덜 내렸냐? 대폭락은 앞으로 더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지금 답을 못 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초기에, 이건 나올 때 초기에 물량이 조금 나왔어요. 그랬더니 대기 수요가 이거를 갑자기 매물을 확 일단은 소화를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물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정책이 선순환적인 기대감을 갖고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연결고리가 좀 끊어진 상태. 그래서 지금 뭐 규제 지역 해제를 하고서 지금 다 집값 우리가 아시다시피 5% 7% 그러고 다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 방향하고는 지금 다른 상태로 가고 있다. 근본의 원인은 역시 높은 금리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원장님한테 규제 지역 해제에 따라서 시장 반응과 해제 후에 달라지는 점에서 그 말씀을 좀 들어봤고요. 우리 김대중 교수님은 저희 프로그램에 오늘 처음이신데 예. 개인적으로 기대가 큽니다. 예. 좀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예. 자, 그럼 첫 질문으로 우리 일단은 전반적으로 규제 지역 해제에 따른 반응을 봤는데 그 지역 중에 워낙 많이 거론됐던 지역이 있어요. 예. 세종시입니다. 예. 뭐 국회가 이전난다는 말도 있었고, 자,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세종시가 6년 만에 부동산 규제가 풀렸습니다. 자, 이번 조치로 최근 하락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세종 집값이 다시 반등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도 마찬가지다. 전국의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기가 언제이냐? 저는 2024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미국이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미국이 풀었던 달러가 한 6조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시중에 돈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 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금년 초에도 미국의 물가가 9%였고 이번 달에 물가가 7.7%로 잡혔습니다. 우리나라는 5.7%로 잡혔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물가를 속도를 이제 줄이겠다. 아마 지금 현재 기준으로 4.0이고 2022년 12월에 미국이 4.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그럼 우리 국민들의 일반 대출 금리는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3.5% 기준금리에다가 코픽스 금리 4%에다가 일반 대출 금리가 한 7, 8%까지 왔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이제 10%까지가 이제 뭐 앞으로 2023년, 2024년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은행에 갚는 이자보다도 집값이 더 많이 오른다 그러면 집값이 오르는 겁니다. 네. 그것을 저는 2024년이라고 보고 있고 주식은 우리가 보통 경기의 선행지수라고 부릅니다.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선행지수라고 부르는데 부동산은 거의 동행지수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와 이게 똑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2023년, 2024년이 가장 꼭지가 가장 하락하는 점이 될 것이고 반등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전체 세대주가 단독 세대주가 지금 현재 33%입니다. 아마 이제 2040년까지 우리가 최고 40%까지 늘어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론은 뭔가 하면 세종시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의 모든 지역들 이 이제 2023년, 2024년이 이제 반등의 시점이 될 것이고 가장 크게 많이 하락한 지역이 또 세종시입니다. 그렇죠. 가장의 정부종합청사도 이전하게 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죠. 예, 맞습니다. 정부종합청사가 옮기게 되면서 가장 많이 올랐고 또 가장 많이 오른 만큼 가장 크게 또 빠지게 된 지역이 세종시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집값이 100% 올랐습니다. 저희 학교에 두 분이 계시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했던 김수현 정책실장하고 변창흠 교수 두 분이 이제 계셨는데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또 저하고도 또 친한 교수님이 두 분 다 그래서 가끔 이제 밥도 먹고 하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런 정책은 집값이 너무나 급등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재건축 400개를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좀 공급을 하고 좀 해야지 집값이 안정되는 거 아닙니까? 이랬더니 재건축을 풀게 되면 갑자기 집값이 급등하기 때문에 재건축을 허락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약하게 되면 뭔가 하면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고 그렇죠. 공급하는데 10년 걸립니다. 우리가 엄마 아파트 공급하기도 했지만 앞으로 10년 뒤에는 입주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특수한 재화가 바로 부동산이고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에 반등하고 세종시가 오르는 시기는 2024년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께 이제 초반에 이제 워밍업 질문을 드렸는데 처음부터 여기가 뜨겁습니다. 두 분 모두의 공통적인 말씀은 이제 금리에 대한 거를 주되게 말씀하셨고요. 이제 뒤에가 또 얘기를 할 테고 이제 금리가 얼마큼 오를 건지 질문을 드릴 테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규제 지역에 따라서 지금 반응도 받고 세종시의 집값이 2024년도에 전반적인 전 국토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11월 한국부동산원 자료의 11월 셋째 주 기준을 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5%입니다. 수도권이 마이너스 0.1%고요. 그리고 서울 아파트 값 전주 대비해서 마이너스 0.52%가 하락했습니다. 하락폭이 주를 거듭할수록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한테 먼저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도 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연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부동산은 너무 급락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비행기가 착륙을 할 때 부드럽게 착륙하는 것을 연착륙이라고 부르고 비행기가 착륙할 때 급하게 착륙하다가 추락하게 되는 것을 경착륙이라고 부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도 문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5년간 100% 올랐습니다. 근데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에 생애 최초 주택을 사는 사람에게는 집값의 90%까지 대출해 주겠다고 했는데 집값이 만약에 10%, 20%가 내리게 되면 은행이 부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정부는 항상 집값이
오르는 것도 반대지만 내리는 것을 막는 것이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규제 지역이나 모든 규제 지역,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규제 지역도 다 해제해야 될 것이고 네. 또한 뭐 굉장히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많죠. 뭐 중과세부터 해서 종부세, 그다음에 이런 굉장히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런 규제를 다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 집값이 최고 50%된 것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났었는데요. 그 당시에 용인의 분양 가격 대비 50%까지 분양을 했었던 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해요. 더블 세븐 해가지고. 예, 2008년도에. 그래서 그게 2008년도에 리먼이 파산하고 난 다음에 2009년, 2010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여파가 한 1년 정도 더 지나서 최악의 상황이 온다. 저는 지금 집값이 50% 내리고 최근에 보니까 뭐 청라 지역이나 인천의 외곽 지역은 70%까지 내린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 시점이 좀 지속되면 거의 바닥에 올 것이다. 바닥에 올 그래서 것이다. 이러한 부동산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규제 서울을 포함해서 규제를 빨리 해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네. 연착륙을 위해서라도 서울 전 지역의 규제 지역을 해제해야 된다. 자, 규제 지역을 해제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법이든 종부세든 양도세든 중과세는 없어지는 거죠. 없죠. 저는 이런 의견에 지금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단순한 규제 완화에 쫓아오는 그런 뭐 부담 이거는 진입 장벽은 낮췄지만 네. 분명히 이제 진입 장벽이 낮춰집니다. 그러나 거래 당사자에 대해서 추가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지역 규제 규제 지역 해제 하나만 갖고는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따라서 지금 사실 뭐 전체 규제 지역 해제를 하는 데 대해서 효과를 몇 프로 정도 받냐 그러면 저는 0%라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지금 서울 지역도 풀어도 0%다? 0%다. 뭐가 붙어줘야 되냐면 대출 규제 완화해줘야 된다. 아, 대출 규제. 예. 그다음 보유세 완화해줘야 된다. 이런 삼박자가 맞춰질 때 소위 말하는 수요가 생기는 거지. 네. 지금 뭐 사실 규제 지역 이제 해제하고서 들어가는 뭐 하면은 뭐 청약 가점 낮아지고 뭐 이 2년 3년으로 줄어들고 여러 가지 혜택을 봐서 들어는 갔는데 돈을 구할 데는 없는 거죠. 그럼 뭐 15억 상단 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지금 이게 신도시 물량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연말에만 해도 지금 8천 가구 정도 지금 나오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동산 침체기에 신규 물량까지 지금 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지금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데 좀 더 과감한 부분들로 지금 전방위적인 그런 규제 완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치들이 같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부동산의 어떤 경기의 회복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다. 지금 보시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이거 규제 완화하고 이러는데 다들 무슨 태도로 바뀌었냐면은 관망이거든요. 어떤 부동산에 관한 정책들이 한번 나온 다음에는 시장에서는 요거 효과가 어떤지 한번 보지 이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대기 물량도 지금 한 8천 가구 있고 이런 등등 그다음에 이자 올라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그런 그리고 360도 전체 전방위적인 그런 규제 완화라든가 다른 정책이 없는 한 이렇게 단편적으로 가서 부동산 가격을 좀 조정한다. 이거는 조금 그러면 그 원장님 그 전반적인 규제 완화, 규제 지역 해제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대출 규제 완화. 그렇죠. 대출 규제 완화가 현재 지금 금리가 주담대 금리가 7% 8%대까지 가는 상황에서 매수자들이 과연 붙을 수 있는 여건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뭐 현상으로 보면은 금리 올라 집값 하락해 누가 집을 사겠느냐 이제 이 질문인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장기간이라든가 뭐 다른 용도의 어떤 이 대출에 관한 규제를 풀어주지 않는 한 자기가 지금 뭐 할 수 있는 능력의 바깥에 지금 시장이 지금 형성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심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제 40% 정도 더 하락한 후에 이 부동산 침체기는 7년간 되는 얘기가 이 한 손만 풀어놓으면 나서 이게 될 시장은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뭐 전체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려 그러면 종합적으로 한번 크게 우리 교수님과 원장님의 의견을 하나로 뭉쳐보면 연착륙을 위해선 규제 완화 플러스에서 대출 규제 완화 전방위적인 어떤 규제 완화가 돼야지 연착륙이 가능하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이 정부의 목표가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고 완만한 상승입니다. 네.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잡으면 이것은 바로 금융위기로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금 생각하면서 좀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부동산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과격하다고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좀 더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 주제로는 자, 집값은 떨어지고 있고요. 금리가 오르면서 심화되는 역전세난이 걱정입니다. 네. 자, 11월 셋째 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 가격 지수를 보면 전국이 마이너스 0.59%,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0.81%, 서울은 마이너스 0.73%가 하락했습니다. 매매 가격 지수도 더 하락을 했습니다. 자, 전세와 월세 임대차 시장에 대해서 안 여쭤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자, 이렇게 지금 전월세 임대차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집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반반입니다. 그렇죠. 50%다. 자가 보유, 우리가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지만 우리나라 전체 주택의 한 60%는 아파트에 살아요, 사람들이요. 나머지 한 30%는 이제 빌라라든지 단독 주택에 살고 나머지 10%가 상가 주택이라든지 뭐 이렇게 오피스텔 이런 데 삽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다 이제 아파트에 살기를 원하죠. 근데 이 전체 국민들의 반반이 집이 있고 반이 집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이제 역전세난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쉬운 예가 이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전세란 최고 가격이 23억인데 지금 6억, 17억 정도 합니다. 6억 정도 내렸죠. 그러니까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막 최고 10억까지 내린 집도 있습니다. 전세가. 그런 사람은 10억 원을 이제 돌려줘야 되는데 10억 원을 돌려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내가 10억 원만큼은 월세를 다시 내주겠다. 은행 이자를 보태줄 테니까 그냥 전세를 23억에 그대로 살아라. 이제 이게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저는 집값과 역전세난의 해결도 똑같은 상황이 2024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집값이 반등한다 그러면 당연히 전세 가격도 상승하게 되겠지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때 집값은 100% 올랐고 전세 가격은 90% 올랐습니다. 이와 같이 집값과 전세 가격이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2024년이 왜 2024년인가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의 목적은 통화량을 환수하는 건데 미국의 물가가 2% 될 때까지 기준금리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가 7.7% 나왔고 앞으로 계속 하락하게 될 겁니다. 내년에는 5%, 4%까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 시기가 2024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 그러면 이 역전세라든지 전세난이 다시 끝나는 시기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잡히고 미국 경제가 정상화되는 시기다.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요. 1981년도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21%였습니다. 당시에 미국의 물가가 15%였다. 우리나라도 1981년도 비슷한 물가 수준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정부는 물가를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제정책은 한국은행이나 미국의 연준은 물가를 2%로 잡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1981년도에 21%를 최고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난 40년간 은행의 대출금리 우하향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GDP라든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계속 우상향했죠. 그러면 반대로 금리는 우하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은행의 금리는 한 2년 정도만 올랐을 뿐이지 그 이후가 지나면 다시 우하향하고 안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렇죠. 뭐 주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많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자들의 80%는 모든 자산이 부동산에 있고 우리나라의 평균 1% 부자의 기준은 30억입니다. 순자산 기준 30억이고 평균 한 5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나라 부자들의 대부분이 순자산 기준으로 부동산에 자산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분들 역시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고 정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결론은 역전세난이라든지 전세난이 해소되고 그 시기는 2024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월세 시장도 2024년도에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네. 원장님께. 자, 올해 7, 8월 달만 하더라도 임대차 2법과 임대차 3법 때문에 그렇죠. 전세가가 폭등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집값이 하락되고 거래가 없으면서 지금 집에 매물들이 많이 나온 상태고요. 매물들이 안 팔리다 보니까 그거를 전세로 돌려가지고 전세 물량이 많이 나오는 그렇죠. 상태. 그러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전세가 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현상, 우리 교수님께서는 금리하고 이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2024년 정도에는 좀 풀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기승전 금리입니다. 이게 기승전 금리. 자, 전세도 전세를 하시는 분들의 뭐 7, 80%가 사실은 뭐 이 전세 사는 이유는 주거 상향을 위해서 전세를 가는 거거든요. 자기 집 놔두고 또 이거 가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뭐 많은 맥스의 이 자금을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이 고금리 그러니까 지금 전세 대금 전세 자금 대출도 지금 6에서 7%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소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율이 아까 말씀드린 전세 가격이 지금 계속 내려오고 근데 자 여기는 이제 또 재미난 게 2021년도가 지금 이 전세가 최고치를 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2년 동안 지금 전세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2023년도에는 역전세난이 지금 뭐 거의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뭐 금융시장까지 어려울 수 있을 정도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강남은 6개월째 역전세난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부분들이 지금 조사한 바로는 78%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전세 가격은 항상 매매 가격의 하방 지지선을 항상 그렇죠. 형성을 해줬죠. 그러니까 이게 뚫려서 내려오고 역전세로 해서 대출금 갚아주고 이러는 부분들이 지금 서로 완전히 뭐 엉켜 있는 상황에서 집값 하락이 더 지금 뭐 이거를 가속화시키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24년까지 강남에만 2만여 가구가 지금 추가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뭐 아주 반포라든가 개포에 뭐 개포 쪽에 뭐 지금 한 3,000세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이 물량까지 많아요. 그러면 전세 가격은 지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전세 가격이 입주 물량이 많아지니까 떨어질 그렇죠. 수밖에 없다. 예, 떨어지면서 지금 집값 하락을 계속 달고 가는 그런 부분들로 가면서 여기에 금리 인상은 계속 가속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규제 완화에 따라서 전월세 시장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첫 번째 주제 마지막 내용으로 우리 아까 전에 그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10% 주담대 금리가 과연 가능성이 있을까? 현재 지금 기준금리가 8번째 지금 해가 6번 연속으로 올리면서 3.25%까지 올랐고요. 금통위 6명 중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중위 금리를 3.5, 중 3.5로 보신 분이 3분인가 4분 계시고, 그리고 3.75까지 보신 분도 계시고요. 과연 이렇게 지금 기준금리가 올라갔을 때 내년 상반기 때 어차피 미국 FOMC에서 연준 금리를 올린다고 하게 되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시중금리, 주담대금리 과연 10%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올라간다. 예. 왜냐하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 연말에 4.5%까지 올립니다. 내년에는 5.5%까지 올리겠다고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네. 뭐 선언적인 의미로 되어 있고 미국의 물가가 지금 7%고 앞으로 내년에는 한 6%까지 낮아질 겁니다. 미국의 연준의 목적은 물가가 2% 될 때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 2024년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담대 대출은 아마 내년 정도에 최고 10%까지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네. 동의하시나요? 이번에 이제 금통위를 끝나고 나서 뭐 경방문이라고 그러죠. 경제정책 방향 결정문을 나오는데 새로운 단어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겠다. 자, 그러면 당분간은 몇 개월이냐? 사실 당분간이란 단어를 쓰는 거는 뭐 이제 이 업계에서는 3 내지 4개월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 내지 4개월 그러면 앞으로 2번 내지 3번은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뭐 우리 주담대가 지금 뭐 10% 가는 거는 상반기에는 그냥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놓고 상수로 봐야 예, 된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조치라든가 뭐 없는 한 지금 이제 금리 인상에 의한 부동산의 어떤 뭐 시장의 이 침체기 이건 뭐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 의견을 종합했을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 참고하셔야 될 게 내년 상반기 때 주담대 금리가 10% 가까이 육박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우리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자산관리 차원에서 고려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 이슈로 규제 완화에도 아파트값 역대 최대 하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음마가 쏘아 올린 재건축 바람, 주택 공급 향방은입니다. 자, 대치 미도 아파트가 신속 통합 기획안이 확정됐습니다. 자, 최고 5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한다는 보도 자료가 발표되었는데요. 자, 여의도 시범 아파트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 우리 원장님께서 또 이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한번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우선미라고 예. 우성, 선경, 미도 여기를 일자로 통합해서 나가자는 분위기가 많았어요. 그러면 국내에서 최고 큰 대단지가 생기면서 옆에 뭐 양재천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부분을 하는데 일단은 미도가 치고 나갔습니다. 나가다 보니까 사실 선경하고 우성은 매물이 싹 들어갔고요. 거기에 지금 관망 자세가 굉장히 눈치 보기가 지금 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신속통합기획안으로 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면은 여기에 정비구역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2년 정도가 좀 땡겨서 들어오면 5년 정도 걸릴게 한 2년, 3년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다들 이것을 굉장한 관심을 갖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를 조금 더 큰 단지로 만들기 위한 어떤 뭐 그 재건축조합위원회에서의 지금 움직임 등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지금 35층이 지금 뭐 규제가 완화돼서 50층까지 간 이게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일단 기획안을 확정시키고 정비구역 지정을 받는 것이 좋다는 분위기라서 일단은 굉장히 조용한 가운데서 밑에서는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들이 지금 움직이는 것들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 지금 대치 미도 아파트의 재건축 신속 통합 기획안 확정된 내용에 대한 어떤 시장의 지금 그 분위기를 좀 봤고요. 자, 강남의 음마 대치 미도가 있으면 목동의 주공 아파트의 어떤 그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질비하게 있는데요. 자, 최근에 서울시가 목동 재건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재건축도 안전진단 개선 방안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야, 목동 재건축 그간 지지부진했는데 과연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재 목동은 지금 현재 좀 지지부진합니다. 전체 재건축 대상에 되는 지역 중에 한 6개 정도는 안전진단을 통과했지만 13개가 지금 통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황, 목동은 정말 위치가 좋죠. 여의도에서 가깝고 또 여의도의 종사자를 위한 대체 단지로서 했고 교육도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재건축에 좀 통과되는 그 단지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좀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앞에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저는 엄마아파트에 과거에 한번 살아봤습니다. 2000년도에 한 2억 정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근처 직장에 근무했었는데 그 부동산 분이 저한테 와서 엄마 아파트가 다시 오를 거다. 2억이니까 사라. 그래서 이제 직접 아파트를 좀 보러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뭐 성경미도 뭐 엄마 아파트 봤었는데 진짜 그 샀으면 이제 돈 더 벌었겠죠.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이렇게 최악의 상황일 때가 오히려 주식이나 집이나 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막 진짜 막 폭락하고 이제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이 부자가 되려 그러면 풀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풀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집을 못 사서 난리였습니다. 막 집이 막 100% 오르니까 막 사람은 집을 사고 싶고 집이 귀할 때 베푸는 마음으로 집을 팔아주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서 난립니다. 막 살려고 팔려고 난린데 그러면 이제 돈이 있으신 분들은 베푸는 마음. 내가 이렇게 어려운 집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내가 마음을 좀 풀어줘야 되겠다. 좀 사줘야 되겠다. 이렇게 좀 베푸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제 부자가 된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자, 두 분과 함께 목동 재건축 그리고 강남 대치 미도 아파트의 어떤 재건축의 상황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재건축 단지에 있어서 가장 큰 핫 이슈는 이제 둔촌주공입니다. 자, 둔촌주공 아파트가 약 4,700여 가구 규모로 금일부터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일반 분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둔촌주공 분양 시장의 흥행 여부에 따라서 다른 분양 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네. 과연 둔촌주공 지금 평당가가 3,829만 원입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분양가를 예측했을 때가 불과 올 초반만 하더라도 3,300에서 3,700 사이로 봤었거든요. 근데 그 선을 넘어버렸어요. 과연 흥행에 성공할지, 만약에 성공한다는 다른 어떤 변수는 없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원장님? 지금 이제 뭐 이 둔촌주공이 당군 이래 최대 아파트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게 당첨 가점이 굉장히 지금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당첨 가점이 62점 정도 되고요. 평균의 경쟁률이 164대 1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둔촌주공에 이제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 여기 물량이 얼마냐면 일반 청약만 보시면요 4,786 가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10만 이상이 지금 청약을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따라서 여기가 이 소위 말하는 변곡점으로 분양시장에서 변곡점으로 지금 작동할 수 있는 계기는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84제곱미터의 최저 점수가 18점짜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야말로 뭐 로또 대박 얘기들을 지금 붙이고 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평균 이 가점이 지금 44점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84제곱미터 사시려고 그러면 55점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진입장벽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굉장히 청약률은 굉장히 경쟁률은 높아질 부분들로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가보서 이제 뭐 조감도랑 보셔서 아는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여기가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이 옆집 벽으로 나오는 부분들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에 이제 청약을 하신 분들은 꼭 3번 이상은 가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금리의 이제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최대 변수로는 삼고 있지만, 여기에서 지금 둔촌주공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다른 때보다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진입장벽은 낮아졌지만 그래도 그렇죠. 이 지금 둔촌주공은 흥행에 성공할 것이다. 성공은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교수님, 둔촌주공이 일반 분양까지 하기까지가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맞죠. 예. 많았고 그 자금 조달에 있어도 문제가 있었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내년으로 일반 분양을 늦추지 않고 올해로 땡겨하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한 이 4,700여 가구 중에 지금 84 국민평형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금액 총액이 12억이 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런 변수들에 본다고 하게 되면 과연 성공만을 할 수 있는 여건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한 반반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바로 그 옆에 살고 있습니다. 둔촌주공은 오늘도 오면서 지나왔습니다. 매일 이제 그쪽에 이제 출퇴근 길이라서 매일 지켜보고 있는데 굉장히 분위기는 좋습니다. 올림픽 아파트가 33평이 한 20억 정도 합니다. 그렇죠. 최고 뭐 22억까지 했었는데 요즘 한 10%씩 다 내렸잖아요. 근데 이제 근처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인데 13억이 지금 이번 둔촌주공의 분양가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분양가 가격은 괜찮다. 다만 이제 문제는 대출 안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2년간은 무조건 살아야 됩니다. 또 8년간은 못 팝니다.
이런 게 좀 약점이다. 그렇지만 주변 올림픽 아파트가 한 20억 정도 하고 이게 13억 정도고 등기비가 한 1억 정도 잡으면 14억 정도니까 단순 차액은 한 6억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점은 새 아파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또한 부동산 시장이 이제 급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둔촌주공은 충분히 성공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이 아파트가 올림픽 공원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올림픽 그 아파트 앞에 있으니까 뭐 둔촌 시장도 바로 앞에 오래된 재래시장이 또 있고 뭐 주거 환경이라든지 이런 건 굉장히 좋은데 또 교육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둔촌주공을 재건축하는 건데 강남만큼은 그 교육 환경은 좋지 않다. 이제 송파구의 약점이죠. 그래서 결론은 원약의 분양가 차익 자체가 시세와 한 6억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는 현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25평은 대출이 되지만 33평은 대출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현금이 있고 8년간 못 팔고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저는 반반 정도의 성공을 보고 있습니다. 반반 정도 성공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도 의견은 네.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자, 그럼 우리 둔촌주공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내년 공시가 올해와 비교해 얼마나 낮아질까입니다. 자, 국토교통부가 내년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공시가 현실화율을 현 시점에서 왜 수정하는 건지, 수정하게 된다면 올해와 비교해서 얼마나 지금 낮아지게 되나요? 일단 집을 보유하고 있는 데에 대한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사실 근데 국토부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게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이제 낮춘다 그러면 2020년 수준인 뭐 60%대로 지금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그때 냈던 수준으로 가는 거냐.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법 뭐 개정하고 시행령이 나오는 상황에서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이제 15억 이상은 올해 이제 75.3%의 지금 비율로 지금 나갔습니다. 현실화율이. 근데 사실 이제 그것이 81%로 올라갔다가 75%로 가는데 그 사이에 가격이 무지무지하게 올랐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9억 미만은 68%에서 69% 갔다가 다시 이제 68%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은 사실 이제 내년도 가보시면 더 많이 내시는 분들도 분명히 발생이 됩니다. 그렇죠. 오른 만큼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데 집값이 지금 벌써 올라 있기 때문에 거기에 60% 같은 퍼센테이지를 대더라도 더 많이 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물론 이제 뭐 15억 이상에 되시는 분들은 효과가 좀 클 거고 그리고 이제 9억에서 12억 사이는 조금 적을 거고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하여튼 평균 낮아지는 부분들은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 20% 내지 30%는 올해 수준에서 크게 그러니까 20년 수준보다 올해보다는 낮게 내지만 20년보다는 높게 낼 가능성은 한 20 내지 3%, 30% 정도의 주택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지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 정부에서 현실화율을 발표를 했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올 현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폐지 수준이에요. 수준입니다.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도 나오고 신뢰가 떨어졌다 정책에 또한 공시가 제도의 무용론, 부자 감세 의견들이 솔솔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그렇다고 하게 되면 세율 조정이나 아예 과표를 아예 손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종부세와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관련이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정부의 정책은 항상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때 갑자기 주택 임대 사업자를 다 폐지시켜 버렸습니다. 기존에 있던 정책을 완전히 덮어버리니까 우리나라의 집값이 100% 올랐고 전세 가격이 90% 올랐습니다.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부유 국가인데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가하게 되면서 주택 임대 공급이 90%가 감소하면서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 원론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부가 임대료를 규제하게 되면 도시를 파괴한다. 전쟁 다음으로 도시를 파괴하는 것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규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규제를 하게 되면 누가 이제 임대 사업자를 할 것이고 누가 전세를 놓게 될 것이고 할 것이냐, 결론은 이런 거죠. 그러면 주택 공급도 줄어들게 되고 임대 시장이 대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정책 공급도 감소했고 대혼란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이제 이런 윤석열 정부로 이제 바뀌게 되었는데, 또 국민들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반반입니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집을 안 가진 사람에게 세금이 증가됩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조세의 증가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격을 세금을 부과해서 올리게 되면 아이스크림 먹는 사람이 더 비싼 돈을 주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공급자는 세금을 올린 만큼 아이스크림 가격을 올리거든요. 그것을 우리는 조세의 증가라고 부르고, 또 종부세는 조세의 증가와 함께 두 번째 문제는 또 이중과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재산세를 내는데 이득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집을 팔아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 내는 것은 정당하지만, 종부세라든지 관련 세금은 집을 팔지 않고 집이 내리고 있는데 또 종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세 번째는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가격이 내리고 있습니다. 집 가격보다도 공시 가격에 역전이 일어나고 있다. 집이 최고 50%까지 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08년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집값과 우리 공시 가격에 이 역전세가 가격 역전된다 그러면 세금을 내는 그 기준 자체가 실제 가격보다 더 높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특히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건 개정해야 된다. 개정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공시가 제도의 도입 취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이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움직였거든요. 노무현 정권 때 도입된 제도죠. 그러면서 어떤 기준점을 잡아주는 걸로 한다고 해서 공시제가 이제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얼마나 많은 데이터와 얼마나 많은 지금 이 플랫폼, 그다음에 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 가격으로 해도 이제는 사람들이 다 쫓아갈 수 있는 정보에 뒤처지지 않는 지금 전체 세팅이 돼 있거든요. 따라서 공시가 제도는 없어도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옛날처럼 어떤 정보의 어떤 일방향적인 그런 부족 현상에서는 이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공시가 제도 없어도 됩니다. 이제 그냥 실가로 가도 크게 문제 없는 실거래가로 가면서 과표와 세율을 조정시키는. 그렇죠.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현실적이고 이제는 이거의 공시가에 대한 어떤 역할은 다 끝났다고 보여지거든요. 자, 아까 우리 그 도입의 그 취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노무현 정권 때 도입이 돼서 다시 2017년도 문재인 정권 때 재도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택 소유자의 1.4% 처음에 33만 명 정도한테 부과가 됐습니다. 현재 2022년도 보게 되면 집주인 같은 경우에 122만 명, 그리고 토지 주까지 따진다고 하게 되면 131만 명. 그러니까 부동산 소유자의 8%까지 늘어났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종부세라는 우리가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해하는 거는 부자세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과연 8% 정도가 있는 건지. 제가 당시에 이거를 발표할 때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뭐라고 발표가 했냐면 상위 1%에 대해서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 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굉장히 집값이 너무 뛰기 때문에 집값의 상승에 대해서 억제의 입법 취지로 이것을 얘기한다. 이랬거든요. 집값 하락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8% 이상의 지금 종부세를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인천 이런 데 같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 50% 이상의 지금 종부세 내는 사람이 늘었고, 이거는 그럼 일반 과세로 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종부세의 지금 폐지도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거다. 징벌적 과세였다. 징벌적 과세다. 폐지 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자, 종부세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강남에 있는 주택 소유자들이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니까 강남 4구는 48% 정도, 나머지 비강남권에서 50%가 넘었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금액을 떠나서 그만큼 대상이 비강남권에 몰렸던 거는
종부세의 중과제도, 이 2주택자 이상의 중과제도의 여파가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연계해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중과, 규제지역 해제 모든 것들이 연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 종부세, 우리 원장님은 폐지하는 게 맞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당연히 폐지해야 되죠. 우리 학교에 작년에 종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한 13억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법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부과를 했는데 우리 학교 기숙사에도 세금이 부과돼서 종부세가요. 세상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숙사는 팔 수도 없습니다. 학생들이 기숙사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서 짓고 있는 하고 있는 거고 외국인 교수를 데려오기 위해서 주는 아파트가 그 종부세 대상이 되어서 한 13억 정도 부과를 받아서 학교가 이제 이의 신청을 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모든 종부세를 만들면서 재단과 법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종부세를 가져온 부작용이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데 결론은 뭔가 하면 종부세는 폐지돼야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 부과다. 이게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종부세를 내고 또 종부세는 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리기 때문에 지금 집값이 하락하게 되고 손실을 보게 되면 다시 세금을 돌려줄 것이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건 문제. 일단 조세의 증가 문제. 집주인에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집값이 올랐던 이유가 뭔가 하면 문재인 대통령 때 이 월세나 전세 가격을 올려버리는 겁니다. 집주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세금 내는 만큼을 조세를 증가시켜버리기 때문에 이게 부작용이 있는 것이다. 또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의 가격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부세를 폐지해야 되겠고 강남에 40억 가지 있는 사람이 종부세를 지방에 있는 10억짜리 2개 있는 사람보다 더 적게 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면 2개를 합쳐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공정한 게 아니냐. 집을 1개 가진 사람은 40억에 있어서 뭐 조금 내지만 지방에 있는 집 2개 가진 사람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을 합쳤을 때 강남 집에 반도 안 되는 사람이 종부세를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한 예산이 그 세금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이 아주 합법적이다, 합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하락세인데 하락세도 특이한 현상이 나왔던 게 노원구하고 도봉구가 지금 7% 이상 빠졌어요. 거기야말로 진짜 무주택 서민층 주택 매수가 가장 많은 집중된 지역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이런 세제 개편이 일단 우선적으로 따라줘야 됩니다. 그래야 활기가 살아나면서 전 세계에요. 부동산 정책을 다른 나라 걸 보시면요. 부동산 가격 내려오는 것에 관한 게 99%예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것만 때려잡으려고 하는 게 70%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정책이 진짜 우리 국민들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줄 것이냐 이것이냐 아니면은 진짜 우리 전체 부동산 정책이 집값 때려잡기냐 이제 이 틀에선 벗어나서 전자인 국민에게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이런 전체 세금 문제는 진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특히 무주택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분들 얘기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의 얘기 아니냐. 자, 지난 정부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면서 다주택자들을 겨냥했지만은 또 규제를 여러 개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은 주택을 매물로 좀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했지만은 5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줄지를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아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종부세는 폐지하는 게 맞다. 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재산세는 보유한 사람들의 재산세는 그럼 올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 뭐, 어떻게 가야 될까요? 어떤 세수 차원에서도 뭐 올려서도 맞고요. 예. 근데 지금 뭐 5채 이상 다주택자들이 늘은 거는 아니 세금을 내고도 이익이 되니까 남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른 거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잘 잡은 것은 부동산 가격 상승이다. 그러나 완만한 시장에서 적응할 수 있는 정도의 속도를 가진 게 그게 맞는 것이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징벌적 과세들은 이제 전체 틀에서는 빼고 어떻게 하면은 시장 경제에 특히 주택 시장 경제를 완만한 상승세로 우상향으로 가게 만드느냐 이 점에 이제 원희룡 장관뿐만 아니라 전문가들이
들러붙어서 여러 가지를 고쳐야 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폐지를 논하고 계시지만 종부세 부작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자, 종부세를 내는 20대 이하가 1,900명 정도에 육박한다고 좀 나왔고요. 자, 1년 전보다 2배 이상이 늘었다고 합니다. 예.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기보다는 증여를 턱가는 현상을 지금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 때문에도 폐지가 맞다. 그럼 여기에 이런 현상을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부가 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중가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폐지, 중가 부분은 폐지하는 얘기도 있었지만, 우리가 테러를 열어주고 강화를 해야 되는데, 테러를 열어주지 아니하고 계속 강화만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그렇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이 5대 5입니다. 그래서 집을 안 가진 사람들은 저는 막 부탁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아파트 청약 통장은 18세 이상이 되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18세가 되면 빨리 청약 통장을 매월 10만 원씩 넣어 주셔야 되겠고, 지금 강남이나 위례라든지 당첨되는 걸 보면 최소 100회에서 200회 정도 됩니다. 청약 통장은 10년에서 20년 정도 넣어야지 당첨이 되고, 그 차액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부자가 되려 그러면 청약 통장을 적극 활용하고, 또 자녀들에게 대해서 통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꼭 해야 되는 것은, 본인과 가족, 전가족이 청약 통장을 10만 원씩 넣고 LH공사와 SH공사의 회원가입을 빨리 해라. 그다음에 이런 종부세와 관련돼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테러를 열어줘야만 이분들이 주택을 팔거나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양도세가 최고 45%입니다. 그렇죠. 너무 세금을 받는다 그러면 누가 집을 팔겠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러한 양도세에 대한 테러를 좀 열어주고 좀 낮추어주는 필요가 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래야만 이런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서로 집을 가진 사람이 안 가진 사람이 상생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이제 두 분께 한번 공통 질문 한번 드릴 텐데요. 자, 올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하락장의 의견이 대세인 상황입니다. 그렇죠? 아까 우리 원장님도 얘기했지만은 향후 7년간은 집을 사지 말라는 의견도 네. 있고요. 또 금리 인상의 속도가 안정되는 하반기부터는 반등은 아니지만 하락장은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으로 두 분은 어떤 의견을, 전망을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 어차피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장이 지금 예고된 상황이고, 그 이후의 시장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이제 우리 프로들과 아마추어의 지금 싸움인데, 일단은 어떤 현상이라면 투자 수요가 먼저 시장에 진입을 합니다. 그거를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그 부분이 내년도 금리 인하 개시점이다, 뭐 내년도 하반기에 적정 매수 시기다 하는데, 일단은 투자 수요가 일단 시장을 달궈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실수요자들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것을 뭐 4월 달이냐 7월 달이냐 10월 달이냐 따지기 전에 투자 수요가 늘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물동량, 그러니까 지금 매매에 나온 것들이 뭐 작년하고 보면 7분의 1 수준이거든요. 일단 급 매물 이상으로는 지금 나오지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투자 수요가 시장에 진입하는 부분들이 시그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방향성이 전환한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 시기를 그러면은 먼 훗날인가요? 아니면 단기로 봐야 되나요? 저는 4월 이후라고 보여지기는 내년 합니다. 4월 이후에 일단 금리에 대한 건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하십니까? 네. 그럼 그게 부동산에 연계해서 부동산의 어떤 시장도 하락장을 좀 어느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 뭐 경기는 지금 굉장히 어려울 스태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사실 손흥민처럼 반박자만 빨리 해도 득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4월달, 7월달 상황이 되고요. 내년도 1, 2분기는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 하락이 이제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고, 그렇다면 이제 투자 수요들이 쭉 들어오고 등등의 이제 공식대로 움직일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해지는 것이 내년도 상반기, 그러면 상반기다. 하반기 초부터는
사실 수도 있는 시장은 열릴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손흥민 선수가 열심히 뛰었지만은 그 마스크로 인해서 변수가 있었어요. 예. 과연 전망, 부동산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있어 변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내년에도 상반기에는 최악의 상황에 갈 것이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려면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집을 못 팔아서 날릴 때 집을 사주셔야 되는 것인데 아마 저는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반등하는 시점은 기준금리, 은행 대출금리가 7%에서 8%가 기준입니다. 아마 올 연말에 대출금리가 8%, 내년에 10%까지 갔다가 하반기가 되면 7, 8%로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 이자를 내는 것보다도 집값이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은행의 집담보대출금리가 7에서 8%를 기준으로 보셨다가 다시 은행 대출금리가 10% 찍고 다시 7, 8% 낮아졌다. 그게 아마 내년 하반기로 저는 보고 있는데 남들이 막 못 팔아서 날리고 은행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그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가 될 것이다. 매수 시그널이다. 매수 시기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만 베풀라는 얘기를 자주 하시는데 오늘 저보고 점심을 사려는 얘기 같습니다. 점심 대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월간 부동산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다양한 도움 말씀을 전해주신 김대중 교수님과 최양호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시청자 의견도 남길 수 있으니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